잘 들어. 내가 내 신장 받은 거 우리 이혼하기 전 좋은 일 했다 생각해. 신장 이식 수술한 지 겨우 일주일 옆구리에 실밥도 채 안 뽑힌 아내에게 남편이 내민 건 보양식 대신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 옆에는 빨간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찰싹 붙어 서 있었습니다. 언니, 나 제이나예요.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줘요. 남편에게 신장을 내어준 아내는 그날 병원 쓰레기통 옆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자기 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은 자리에 서리빨 같은 도끼가 들어찼고 그날 밤부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오른쪽 옆구리에서 뜨거운 통증이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렸습니다. 무균실 천장의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간신히 돌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복도 건너편 병실에 상혁이 누워 있었습니다. 서리는 마른 입술을 하드며 옆에 선 간호사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선생님, 저기 우리 남편 수치는 좀 어때요? 혈압은 안 높아요? 열은 좀 내렸대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본인 상태부터 걱정하셔야죠. 수술한 지 아직 이틀밖에 안 됐어요. 본인 몸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괜찮으니까. 제발 우리 남편 수치 좀 알려줘요. 서리는 간호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건너편 병실 차트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혈압 아주 정상이고요. 체온도 딱 좋아요. 이식받은 신장도 자리를 잡았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서리는 그제야 꽉 쥐고 있던 손을 풀었습니다. 서리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서리는 유리창 너머의 상혁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다. 우리 상혁이 살았어. 정말 다행이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서리는 자신의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수술 부위를 덮은 거즈 위로 누르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서리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상혁이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통증이 견딜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복대를 단단히 감은 채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옆구리가 쑤셨지만 서리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입술에 색을 입혔습니다. 직접 끓인 사골국을 보온 도시락에 담고 잣죽까지 챙겨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서리는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을 열자 서리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상혁의 침대 옆으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빨간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검은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였습니다. 빨간 정장의 여자가 상혁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 당신 좋아하는 사골국 밤새 고아왔어. 뜨끈할 때 한 그릇 먹어야 기운이 나지. 이리 좀 와봐. 상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혁의 눈에는 서리를 맞이하는 반가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상혁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거기 구석에나 둬. 서리가 바구니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상혁이 발로 바구니를 툭 밀어냈습니다. 도시락 뚜껑이 열리며 사골국이 바닥에 철퍽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서리의 슬리퍼 위로 튀었습니다. 어머머, 상혁아, 이게 무슨 짓이니? 입 닥쳐. 시끄러우니까. 상혁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내가 내 심장 받은 거, 그거 우리 사이에 사랑이 남아서 그런 줄 알아? 꿈깨. 착각도 자유라더니 딱 그 꼴이네. 상혁이 침대 옆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상혁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은설의 신장 이식은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한 건강 확보용이다. 수술 도장 찍고 나면 저 여자랑은 끝이다. 볼일 다 본 부품인데 뭐하러 끼고 살아? 서리의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리는 바닥에 쏟아진 사골국 위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서리 앞에 척 내밀었습니다. 은설애 씨, 저는 도상혁 대표의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서류, 본인 글씨 맞죠?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술 전날 정신없을 때 간호사가 건네준 서류 뭉치 속에 끼워져 있던 종이였습니다. 수술 후 보상 및 관계 정리 동의서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날 수술 동의서인 줄만 알고 정성껏 서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법적으로 완벽한 이혼 합의서입니다. 여기 은설의 씨 도장이랑 사인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거든요. 서리의 무릎이 털썩 꺾였습니다. 서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상혁의 어머니가 모피 코트 자락을 끌며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서리를 뱀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며 서리의 옆구리를 삿대질했습니다. 어이구, 꼴 좋다. 뭘 그렇게 넉나간 얼굴로 봐. 너처럼 애도 못 낳는 빈 깡통 몸뚱이로 우리 아들한테 신장 하나 떼어준 게 내가 이 집안 들어와서 한 마지막 효도야. 이제 종로를 끝났으니까 짐 싸서 당장 나가. 서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서리의 입술이 달달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서리의 무릎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라. 내 죽은 부모가 남긴 그 낡은 연립주택 있지? 그거 우리 아들 사업 자금으로 보탰다. 이미 명의는 싹 돌려놨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 서리는 등기부 등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리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서리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엄마 아빠가 저한테 남겨준 집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서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람?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야, 내가 시집와서 인감도장 어디다 뒀는지도 모를 때 내가 다 처리했어. 억울하면 똑똑하든가. 빨간 정장의 제이나가 상혁의 어깨에 여우처럼 기대며 서류 한 장을 서리 앞에 펄럭였습니다. 언니, 나 제이나예요. 자, 여기 퇴거 명령서요. 지금 당장 이 병실에서 나가주셔야겠어. 집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요. 비밀번호 싹 바꿨으니까.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알아서 해요. 제이나의 붉은 입술이 재수없게 휘어졌습니다. 서리는 제이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제이나의 손이 상혁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고 상혁은 그 손을 다정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서리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사골국 냄새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섞여 구역질이 났습니다. 서리는 그대로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서리가 눈을 떴을 때 서리는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이 얼음장처럼 등을 눌렀습니다. 복도 벽 쪽 쓰레기통 옆에 시커먼 비닐봉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엉금엉금 기어가서 봉지를 열었습니다. 서리의 지갑, 핸드폰,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쓰레기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비닐봉지를 자식처럼 꽉 끌어안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습니다. 서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지만 서리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계단까지 간신히 걸어간 서리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계단 너머 병실 쪽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거 소고기 입에서 살살 녹는다. 아 해봐. 아. 어이구, 제인아야. 내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네. 수술 성공하니까 입맛이 확 도는데? 서리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죽으림을 다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혁과 제인아가 웃고 떠들며 파티를 벌이는 추악한 소리가 핸드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리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리의 눈빛이 무섭게 바뀌었습니다. 슬픔은 가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칼날 같은 냉기가 들어찼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리는 병원 1층 행정실 앞에 놓인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자리 비운 사이 어깨 너머로 봐두었던 비밀번호를 기억해내서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상혁의 수술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서리는 상혁에게만 딱 맞는 특이 면역 데이터 파일을 제 개인 저장소로 홀린 듯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 알림이 뜨자 서리는 접속 기록을 싹 지우고 일어났습니다. 상혁이 제인아와 시시덕거리는 사이 병실 구석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뻔했습니다. 상혁의 생일 4자리였습니다. 금고 안에 비자금 장부는 없었지만 장부를 숨겨둔 장소가 적힌 쪽지를 찾아냈습니다. 서리는 얼른 사진을 찍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밤바람이 서리의 젖은 뺨을 때렸습니다. 서리는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서리의 엄마 아빠가 생전에 서리에게만 몰래 일러준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폐교 뒤편 콘크리트 벽 속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습니다. 서리는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밤 안개 속에서 서리의 슬리퍼 소리만 철벅철벅 울렸습니다. 서리는 본관 지하로 내려가 벽에 난 금을 더듬었습니다. 툭 하고 철제 문이 열렸습니다.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에는 채권 뭉치와 가죽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알사탕만 한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번쩍번쩍 빛을 냈습니다. 서리의 아버지가 외동딸 고생하지 말라고 몰래 신탁해둔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서리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금고 안쪽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더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시댁 식구들의 구린 뒷조사를 다 해두셨던 모양입니다. 돈 세탁한 기록이며 사채 쓴 명단이 빼곡했습니다. 서리는 페이지마다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리는 빗줄기 속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리는 기사에게 주소를 불렀습니다.
택시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번듯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차건우 법률사무소. 서리는 3층 문 앞으로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리는 다시 벨을 누르려다 기운이 다해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건우가 문 앞에 쓰러진 서리를 발견했습니다. 건우의 눈이 서리의 창백한 얼굴과 환자복, 피 묻은 붕대를 훑쳤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설혜 씨, 정신 차려봐. 나야 건우.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건우는 서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서리는 건우의 품에서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건우 씨, 우리 아버지가 힘들면 꼭 건우 씨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서리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가늘었습니다. 건우는 서리를 소파에 눕히고 곧장 의사를 불렀습니다. 건우는 서리의 옆구리 상처를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누가 이 지경을 만들었어? 수술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 몸으로 돌아다녀. 제정신이야? 서리가 건우의 소매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건우 씨, 나 좀 도와줘. 그 인간들 내가 당한 것보다 100배, 1000배로 돌려주고 싶어. 제발 나 좀 살려줘. 건우는 서리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걱정 마, 설혜 씨. 아버님 은혜, 내가 목숨 걸고 갚을게. 설혜 씨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뤄줄게. 그놈들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건우는 서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정성껏 치료받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옆구리에 길게 남은 징그러운 수술 자국. 서리는 그 흉터를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내 몸 찢어서 살려놨더니 내 뒤통수를 쳐? 도상혁, 당신 이제 지옥 구경 좀 하게 될 거야. 서리는 건우가 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상혁의 돈줄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 제이나 그년한테 얼마나 퍼졌는지 화면에 다 나타났습니다. 서리는 제 손목에 있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 건강 체크하던 시계였습니다. 서리는 그 시계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 다리로 콱 짓밟아 버렸습니다. 와지끈, 시계가 가루가 됐습니다. 서리는 부서진 시계를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리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건우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와 서리 옆에 앉았습니다. 설혜 씨, 법으로 아주 박살을 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서리는 건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의 눈엔 이제 눈물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서리빨 같은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혁은 서리의 심장 덕분에 되찾은 건강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호텔 수영장에서 물개처럼 수영을 했고 저녁에는 제이나와 팔짱을 끼고 비단길 걷듯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경제지 표지에는 상혁과 제이나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젊은 CEO 도상혁, 새 출발과 함께 500억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혁은 서리가 3년간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던 친환경 특허 기술을 제 이름으로 쏙 등록했습니다. 서리가 피땀 흘려 쓴 실험 노트, 밤새 그린 설계도, 꼼꼼히 정리한 데이터가 몽땅 상혁의 것이 됐습니다. 대기업 세 곳이 돈다발을 싸들고 앞다퉈 투자를 제안했고 상혁은 그중 가장 돈을 많이 주겠다는 곳과 손을 잡았습니다. 상혁이 투자 유치 기념 기자회견장에서 이빨을 환히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꼬박 10년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연구한 눈물겨운 결과물입니다. 이제 제가 대한민국 환경산업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제이나가 상혁 옆에서 장미 꽃다발을 한 알을 안고 여우처럼 생글거리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이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그 기자회견 영상을 안정가옥 노트북으로 지켜보던 서리는 화면을 멈추고 입술을 질질 깨물었습니다. 서리의 손톱이 제 무릎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습니다. 건우가 서리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설혜 씨, 저 특허 원본 자료들 설마 다 뺏긴 건 아니지? 걱정 마세요. 실험 노트 원본부터 초기 설계 파일까지 내가 상혁이 몰래 다 백업해뒀어요. 그 인간 빈 껍데기만 가져간 거예요. 좋아. 그건 나중에 그놈 목을 칠 때 쓸 칼이야. 지금은 더 큰 그물을 짤 거야. 건우는 노트북 화면을 받고 해외 투자법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설혜 씨, 오늘부터 당신 이름은 비비안 강이야. 자, 한번 불러봐요. 서리가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봤습니다. 해외 투자법인 주인 자리에 비비안 강이라는 영문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비비안 강요? 이름 참 화려하네요. 도상혁이 꿈에서라도 절대 못 알아볼 사람이 되어야 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꿀 거야. 이 이름으로 그놈 회사 주식을 야금야금 잡아먹을 거니까. 서리는 화면 속 제 새 이름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비비안 강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괴물이라도 될게요. 그놈만 잡을 수 있다면요. 건우는 서리를 데리고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는 미용실로 갔습니다. 길었던 생머리를 어깨까지 싹둑 자르고 세련된 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눈동자 색이 변하는 렌즈까지 끼자 거울 속에 전혀 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리는 거울 속 저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나라고? 나도 내 얼굴을 못 알아보겠네. 건우가 옆에서 팔짱을 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상혁이는 더 못 알아보지. 그 인간은 설혜 씨 얼굴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나 있겠어? 아마 자기 앞에 나타나도 돈 많은 회장님인 줄 알고 머리부터 조아릴걸. 서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그 눈빛엔 서슬 퍼런 칼날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상혁의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제이나가 마주 앉아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이나가 혼수라고 가져온 목록을 돋보기를 쓰고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예, 이 목걸이가 무슨 3억이나 한다니? 내 친정이 이런 걸 해줄 형편이 못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거 혹시 가짜 아니냐? 제이나가 커피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호호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귀하게 준비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이나의 얼굴을 구멍이 뚫릴 듯 쳐다봤습니다. 알아서 준비해? 너 설마 우리 상혁이 회사 돈에 손대서 산 건 아니지? 만약 그랬다간 내가 내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놓을 줄 알아라. 제이나의 미소가 찰나에 굳었습니다. 제이나는 커피잔을 얼른 입에 대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뭘로 보시고. 제 돈이라니까요, 제 돈. 시어머니는 코를 킁킁거리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 의심의 도끼가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상혁의 회사 컴퓨터망이 몽땅 마비됐습니다. 전 직원의 모니터에 동영상 하나가 강제로 튀어올랐습니다. 영상 제목은 신장 이식 수술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상혁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은설의 신장 이식은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수술 끝나면 저 여자는 버리는 부품이라고.
상혁은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안 꺼. 이거 누가 올렸어. 서버팀 이 새끼들 다 어디 갔어.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와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대표님, 안 됩니다. 누군가 밖에서 철벽을 치고 막고 있어요. 저희 실력으론 삭제가 안 됩니다. 게다가 전 직원 휴대폰으로 이미 다 퍼졌습니다. 뭐라고? 당장 안 지워. 상혁의 얼굴이 돼지간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몽땅 쓸어버리며 광분했습니다. 한편 건우의 사무실에서 서리는 그 광경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겠네요. 자기들이 모시는 사장이 어떤 인간백정인지. 건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은 그놈이 자랑하던 특허, 그걸 박살내야지. 서리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상혁의 기술이 사실은 외국 논문을 베끼고 숫자까지 조작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자료였습니다. 이걸 나라에 제보할 거예요. 상혁이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거기서 발을 걷어차야죠. 좋아. 상혁이가 투자자들 모셔놓고 큰 잔치 벌일 때 그때 터뜨리자고. 그래야 구경꾼들이 많지. 일주일 뒤 상혁은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돈 많은 양반들이 300명이나 모였습니다. 상혁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가 가진 이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황금빛으로 바꿀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이나가 상혁 옆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호텔 직원이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수레에 싣고 들어왔습니다. 상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케이크? 난 시킨 적 없는데 누가 보낸 거야? 직원이 상자 뚜껑을 열자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케이크는 핏빛처럼 새빨갰습니다. 사람 옆구리 모양을 한 케이크 위에 수술 흉터 자국을 징그럽게 묘사한 빨간 장식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케이크 옆에는 흰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상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가 훔쳐간 것들의 대가를 치를 날이 머지않았다. 상혁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상혁은 얼른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누가 장난을 쳤나 보군요. 신경 쓰지 마시고 술들 드십시오. 하지만 상혁의 이마에는 콩비지 같은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상혁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주머니 속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 옆구리가 칼로 쑤시는 것처럼 은근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혁은 옆구리를 움켜쥐고 인상을 썼습니다. 같은 시각 건우는 서린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을 들고 상혁의 회사에 물건 대주던 공장 사장님 3명을 만났습니다. 사장님들, 도상혁이랑 거래 끊으십시오. 끊어만 주시면 그 손에 제가 3배로 쳐서 당장 현금으로 꽂아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3배요? 진짜입니까? 도상혁이네가 요즘 돈을 안 줘서 죽을 맛이었는데. 당장 그러지요. 사흘 뒤 상혁의 회사에 부품 공급이 뚝 끊겼습니다. 공장이 멈춰섰고 대기업에선 계약 어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상혁이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공장놈들이 미쳤어? 왜 한꺼번에 납품을 끊어? 뒤에 누가 있는 거야, 대체? 비서가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비비안 강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사장님들을 다 가로챘다고 합니다. 비비안강? 그게 누구야?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 다급해진 상혁은 사채 시장의 큰 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딩 구석의 사채 사무실에 들어간 상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돈이 급합니다. 50억만 빌려주십시오. 한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사채업자가 이쑤시개를 씹으며 상혁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도 대표 소문 다 났어.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이자는 월 5부야. 싫으면 관두든가. 상혁은 이를 악물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채업자 배후에 서리와 건우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신장 떼어준 마누라 돈을 이자까지 쳐서 빌려 쓰게 된 꼴이었습니다. 한편 서리는 비비안강이 되어 사교계를 휘어잡았습니다. 비싼 와인 모임이며 경매장에 검은 정장을 빼입고 나타나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옛날에 상혁 뒤에서 숨죽이고 살던 서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벌 집 사모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 비비안 씨, 집안이 어디예요? 처음 보는데 대단하시네. 서리가 와인 잔을 돌리며 여유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안 따져서 뭐 하나요? 실력으로 보여드리면 되지. 안 그런가요? 호호, 아주 당차고 좋네. 딱 내 스타일이야. 서리는 그렇게 상혁의 사업 파트너와 은행 사람들 인맥을 하나씩 가로챘습니다. 비비안 강이 그 은설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서리가 비비안 강의 이름으로 상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 대표님, 당신 회사에 관심이 좀 있는데 투자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돈줄이 말라가던 상혁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상혁과 제인아는 비비안 강을 만나러 최고급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리가 검은 안경을 쓰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혁이 굽신거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비안 대표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서리는 상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손바닥 안에 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계약서를 척 내밀었습니다. 도 대표님, 투자해드릴게요. 하지만 실적 못 내면 경영권은 제가 가져갑니다. 사인하시겠어요? 상혁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넙죽 사인했습니다. 제인아가 옆에서 웅얼거렸지만 상혁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야? 돈부터 받아야지. 서리는 사인이 된 계약서를 챙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서리가 건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이제 그놈 주식 다 팔아치우고 기사 터뜨리세요. 그날 밤부터 상혁의 회사 주식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허가 가짜라는 기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상혁은 사무실에서 주가 그래프를 보다가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시뻘건 피가 확 솟구쳤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상혁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도 대표님, 신장에서 거부 반응이 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몸이 신장을 밀어내고 있어요. 상혁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거부 반응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상혁의 옆구리가 불에 댄 것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리의 신장이 상혁의 몸속에서 복수의 박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리는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놈 피 토하고 쓰러졌대. 서리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제 겨우 피 한 번 토한 건데요, 뭐. 지옥 문턱은 아직 멀었어요.
상혁이 재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유리 건물 꼭대기층 상혁회사의 이사회 회의실에 12명의 이사진이 모여 앉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짧은 머리에 감색 정장을 쫙 빼입은 여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비비안 강이었습니다. 서리는 테이블 상석에 서서 이사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도끼 눈을 뜨듯 천천히 후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비안 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사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비비안 대표님, 썩은 뿌리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서리가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 12부를 테이블 위에 척척 돌렸습니다. 도상혁 대표가 그동안 회사 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써댄 증거입니다. 자, 눈이 있으면 직접들 확인해 보시죠. 이사진의 손이 일제히 파일로 향했습니다. 서리는 대나무처럼 꼿꼿이 선 채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백발의 남자가 파일을 덮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우리도 대표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서리가 고개를 까딱하며 대답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부터 차명, 계좌까지 싹 다 훑었습니다. 가짜가 한 장이라도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안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더 볼 것도 없네. 도상혁 대표 회의 만건 당장 표결합시다. 결과는 11대 1. 반대표를 던진 상혁의 친구놈조차 고개를 푹 숙이며 웅얼거렸습니다. 나도 더는 못 감싸주겠네. 도상혁이 자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닫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승리의 미소는커녕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서리는 건우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도상혁 모가지 날렸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특실에서는 상혁의 주치의가 시어머니와 제이나를 앉혀놓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 대표님 신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달도 못 버티고 완전히 멈출 겁니다. 시어머니가 의자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요? 신장을 떼어준 마누라가 있는데 왜 못 고친다는 거야? 뭐든 해봐요, 예.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증자인 은설의 씨의 피에서 특수 성분을 뽑아 치료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설의 씨 몸에서만 나오는 거라 세상 천지 어디서도 못 구합니다. 제이나가 입술을 바르르 떨며 가로챘습니다. 그럼 그 여자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끌고 오면 되잖아요. 당장 찾으면 될 거 아냐. 주치의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강제로 피를 뽑는 건 범죄입니다. 설혜 씨가 제 발로 와서 사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 손으론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복도로 뛰어나가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설에 찾아내. 땅속에 숨었어도 파내고 하늘로 솟았어도 잡아와. 내 아들 죽게 생겼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 탐정이 곤혹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그 여자가 귀신이라도 됐는지 흔적도 없어요. 카드 한 장 안 쓰고 연락처도 싹 죽었어요. 증발했다고요, 증발. 시어머니는 벽에 머리를 찌우며 주저앉았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제이나가 상혁의 금고와 옷장을 쥐잡듯 뒤지고 있었습니다. 상혁의 지갑에서 골드카드를 쏙 빼내 제 가방에 챙기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 남자, 이제 미천 다 드러났네. 배 가라앉기 전에 나부터 살길 찾아야지. 제이나는 상혁이 잠든 사이 몰래 빠져나가 공항 근처 호텔의 방을 잡고 브로커에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나야. 가짜 여권 제일 빨리 되는 걸로 하나 만들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날 저녁 상혁의 병실로 이름 없는 소포 하나가 왔습니다. 상혁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시큼하고 구역질 나는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반쪽이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진 사과 한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엔 서리가 사인했던 수술 동의서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의서 위에는 시뻘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몸속에서 내 심장이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 고소하지? 상혁은 사과를 집어 던지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은설이! 이 미친년이! 옆구리를 움켜쥐고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진 상혁은 헐떡거리며 천장을 노려봤습니다. 수술 전날 천사처럼 웃으며 제 손을 잡던 서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내 심장이 당신 살려줄 거야. 상혁은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웅크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리는 다시 비비안 강의 가면을 쓰고 상혁의 병실 문을 발로 차듯 열었습니다. 침대 위 상혁은 누렇게 뜬 얼굴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비비안 대표님, 오셨습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서리는 의자에 꼬고 앉아 계약서를 상혁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도 대표님, 당신 살릴 약 나한테 있어요. 근데 공짜는 싫은데 어쩌죠? 상혁이 눈을 번뜩이며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돈이면 얼마든지 주겠소. 제발 그 약 좀 주시오. 그럼 여기 사인해요. 당신 이름으로 된 집, 땅, 예금, 차. 단돈 10원짜리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나한테 넘기겠다는 각서니까. 상혁은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제 전 재산을 바치는 각서에 낙서하듯 사인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서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발을 확 벗어 던졌습니다. 컬러 렌즈를 빼고 안경까지 벗자 상혁의 눈앞에 죽은 줄 알았던 서리가 서 있었습니다. 설에? 내가 왜? 내가 어떻게? 상혁의 심장 박동기가 미친 듯이 삐삐거렸습니다. 서리는 상혁의 귀에 대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심장이 당신 몸 안에서 시커멓게 썩어가는 냄새. 당신도 맡고 있지? 그게 바로 배신자의 냄새야. 상혁이 서리의 옷자락을 잡으려 허우적대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제이나가 들어왔습니다. 너 은설이. 귀신이야 뭐야. 제이나가 도망치려 하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건우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제이나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강제이나 씨 회사 돈 40억 꿀꺽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지. 이거 나 아니야. 도상혁이가 시킨 거야. 제이나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지만 상혁은 그저 침대 위에서 덜덜 떨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주머니에서 투명한 약병 하나를 꺼내 상혁의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이게 당신을 살릴 유일한 약이야. 내 피로 만든 거. 상혁이 개처럼 기어나와 약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내가 잘못했어. 서리는 약병을 든 손을 높이 올렸다가 그대로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쨍그랑. 약병이 박살나며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상혁은 안 돼. 라고 소리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유리 조각 사이로 흐르는 약물을 손바닥으로 핥으려 했습니다. 유리 조각에 손바닥이 다 찢어져 피가 철철 나는데도 상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와 서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아,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건우가 시어머니의 팔목을 쇠악기처럼 낚아채며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사모님, 조용히 안 하시면 사모님이 옛날에 사람 시켜서 뒷조사하고 사채 쓴 거 당장 경찰서로 보냅니다. 감옥 가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상혁이 바닥에서 서리의 구두를 붙잡으려 하자 서리는 뾰족한 구두 굽으로 상혁의 손등을 꽉 밟아버렸습니다. 아! 서리는 비명 지르는 상혁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다가 미련 없이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로비 TV에서는 상혁의 구속 소식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노을이 지는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건우 씨, 이제 시작이에요. 저 인간 죽고 싶어도 못 죽게 만들어줄 거예요. 건우는 아무 말 없이 서리의 차가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리는 눈을 떴습니다. 건우가 마련해준 으리으리한 집 침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비단 이불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서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이었지만 어제까지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서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거실을 걸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발밑에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서리는 창가에 서서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서리는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자식처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제일 높은 곳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서리는 눈을 뜨고 제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힘을 줘봤습니다. 욕실로 들어간 서리는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옆구리의 흉터를 타고 뜨끈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서리는 그 흉터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거울 속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서리의 눈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2달 전 복수를 다짐하며 도끼를 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서리는 뽀얀 가운을 입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집안일을 봐주는 요리사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싱싱한 연어에 아보카도, 갓 구워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빵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까지. 서리는 수프를 한 숟갈 떠먹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서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혁과 살 때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남편 국 끓이고 반찬 만드느라 손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남편이 먹다 남긴 찬밥에 물 말아 김치 쪼가리 올려 먹는 게 다였습니다. 서리는 수프를 한 숟갈 더 넘기고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건우가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건우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소파에 앉으며 서류를 척 펼쳤습니다. 설혜 씨,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이 있어. 한번 들어볼래? 무슨 소식인데요? 건우 씨 입가에 웃음이 걸린 걸 보니 좋은 일인가 봐요. 설혜 씨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싹 모아서 한남동에 있는 아주 큰 갤러리를 인수했어. 건물 전체가 다 우리 거야. 건우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4층짜리 하얀 건물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관장 자리에 은설이 이름 석자를 딱 박아놨어. 오늘부터 설혜 씨가 이 집 주인이자 여왕이야. 이제 비비안 강이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지 않아도 돼.
서리는 사진을 한참이나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관장이 됐다고요? 꿈 아니죠? 그래, 꿈 아니야. 이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 설혜 씨 부모님이 하늘에서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계실 거야. 설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건우 씨. 정말로. 건우가 인자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고맙긴. 다 설혜 씨 부모님이 남겨주신 복이야. 난 심부름만 한 거고. 같은 시각 병원 특실에서 상혁은 침대 난간을 붙들고 끙끙대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우 상체를 세우자 옆구리가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상혁은 이를 악물고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나 도상혁이야. 너 지금 당장 사람 풀어서 은설이 잡아와. 그년 피가 있어야 내가 산단 말이야. 알아들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찬바람이 쌩 불었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저 어제부로 사표 냈습니다. 이제 대표님 밑에서 개노릇 안 합니다. 뭐, 이 새끼가. 상혁이 전화기를 벽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전화기가 박살나며 배터리가 튕겨나갔습니다. 상혁은 침대 위에서 주먹으로 이불을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것들이 다 나를 버려? 내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다 죽여버릴 거야.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지만 상혁은 눈이 뒤집혀 간호사를 밀쳐내고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한편 구치소 면회실에서는 제이나가 검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됐고 머리는 쑥대밭이었습니다. 제이나는 검사를 보며 살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님, 제가 다 볼게요. 그거 다 도상혁이가 시킨 짓이에요. 회사 돈 훔친 것도, 설이 언니 쫓아낸 것도 다 그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검사가 무표정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말해봐요. 그 인간이 수술도 하기 전부터 저한테 그랬어요. 신장만 떼먹고 나면 저 여자 바로 버린 거니까 이혼 서류 미리 만들어두라고요. 변호사도 그 인간 친구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불쌍한 여자라고요. 제발. 제이나는 상혁의 치부를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제이나를 살려둘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건우를 시켜 제이나의 과거를 싹 훑었더니 상혁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사기를 치고 다닌 전과가 수두룩했습니다. 건우는 그 자료를 검찰에 들이밀었습니다. 제이나는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꼴이 됐습니다. 설이와 건우는 시어머니의 돈줄도 싹 말려버렸습니다. 설이의 아버지가 남긴 수첩 덕분에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뒤로 빼돌린 비자금 유령 단체들을 싹 찾아냈습니다. 건우가 나라에 찌르자마자 계좌들이 얼음처럼 꽁꽁 묶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돈성이 한 달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상혁의 회사 사옥 앞에는 법원의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설이의 투자회사가 그 건물을 헐값에 홀랑 사버렸습니다. 건우가 건물 열쇠를 건네자 설이가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 나중에 생각할게요. 지금은 더 급한 게 있어요. 상혁은 이제 하루 8시간씩 투석기에 매달려 피를 걸러야 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상혁은 천장만 보고 누워 설이에게 매일같이 울며 불며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설이야,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와서 나 좀 살려줘. 응? 설이야. 메시지가 수백 통 쌓였지만 설이는 단 한 통도 듣지 않고 서랍 깊숙이 핸드폰을 처박아 버렸습니다.
건우는 상혁의 변호사가 보내온 종이를 서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상혁이가 합의해달래.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싹싹 비네. 서리가 코웃음을 치며 서리를 밀어버렸습니다. 돈, 그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더 센 게 있거든요. 서리는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인간이 결혼 생활 내내 나한테 손찌검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 퍼부은 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3년 동안 내가 피눈물 흘리며 모은 거예요. 건우의 얼굴이 분노로 시퍼렇게 멍든 것처럼 굳었습니다. 이게 자식? 이건 내가 직접 검찰에 넘길게. 가정폭력까지 추가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지. 상혁은 병실에서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놓쳤습니다. 화면에 서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은설의 관장, 한남동 갤러리 취임 자막과 함께 서리가 여왕처럼 당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가 눈이 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상혁은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 심장 떼어준 마누라를 거지처럼 버렸는데 이제는 그 마누라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구름 위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갤러리 첫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 전시장 제일 목 좋은 곳에 서리는 제 옆구리에 남은 징그러운 수술 흉터를 형상화한 커다란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관장님, 설명은 뭐라고 쓸까요? 글자 따윈 필요 없어요. 보는 사람들이 느끼겠죠. 배신당한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시어머니는 집 앞에 법원 사람들이 온 걸 보고 기절초풍했습니다. 대문에 시뻘건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집에 왜 이런 걸 붙여? 당장 안 떼.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이 집 불법 사채 돈으로 산 거라 이제 나라 거예요. 짐 싸서 당장 나오세요. 시어머니는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서리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거지꼴이었습니다. 서리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상혁이 좀 살려줘. 내 아들 죽게 생겼어. 서리는 차 창문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시어머니를 번쩍 들어 길가로 치워버렸습니다. 서리의 차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차갑게 지나갔습니다. 서리는 갤러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상혁과 찍은 사진들을 드럼통에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화르르. 결혼식 때 웃던 상혁의 얼굴이 불길 속에서 일그러지며 타들어갔습니다. 서리는 그 불꽃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옆에 다가온 건우가 서리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상혁은 결국 병원비가 밀려 특실에서 쫓겨났습니다. 환자분, 돈 없으면 나가야죠. 일반 병실 6인실로 옮기세요. 상혁은 수백 명 환자 틈바구니에 끼어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를 들으며 얇은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건우 씨, 저 인간들.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비참한 꼴을 다 구경할 수 있게 가장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줄 거라고요. 서리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갤러리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멈춰섰고 비단옷을 빼입은 사모님들과 미술계 거물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번개치듯 전시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는 서리가 의뢰한 옆구리의 흉터를 형상화한 조각상이 조명을 받아 서슬퍼렇게 서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서리는 2층 대기실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드레스를 입은 서리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서리는 제 옆구리를 가만히 쓸어봤습니다. 드레스 밑에 숨겨진 그 흉터가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고 들어와 서리를 불렀습니다. 설애씨, 준비됐어? 밖이 아주 난리가 났어. 고관대작들은 다 모인 것 같아. 건우씨, 준비한 영상은요? 확실하게 걸어뒀죠? 그럼 설애씨가 신호만 주면 저 대형 화면에 바로 뜰 거야. 오늘 아주 작정을 했으니까.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또각또각하고 울려 퍼지자 왁자지껄하던 전시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리가 무대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시의 주인공은 여기 있는 조각상이 아니라 이 갤러리를 있게 한 제 인생의 도둑놈들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서리가 건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켜졌습니다. 병실 안에서 상혁이와 제이나가 히히덕거리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야, 은설의 신장 이제 내 몸에 박혔으니까 그녀는 이제 필요 없어.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쓰레기 치우듯 치워버려. 오빠, 걱정 마. 내가 저 여자 짐 싹 다 비닐봉지에 넣어서 쓰레기장에 던져놨어. 시원하지? 전시장이 얼음장이 됐습니다. 샴페인을 들고 있던 손들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저런 짐승 같은 놈들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리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저를 도구처럼 쓰고 버린 그 인간 백정들 덕분입니다. 덕분에 독하게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때 뒤쪽 문이 벌컥 열리더니 휠체어를 탄 상혁이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떠서 해골 바가지가 다 된 꼴로 수액줄을 덜렁거리며 서리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상혁이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더니 서리의 구두 끝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서리야, 서리야, 나 좀 살려줘.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그 약 좀 주면 안 되겠니? 응? 내가 다 돌려줄게, 다 줄게. 300명의 하객이 바닥에 엎드린 상혁이를 벌레 보듯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고, 저 꼴 좀 봐. 천벌을 받은 거지, 천벌을. 서리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웨이터가 건네준 샴페인을 우아하게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상혁이의 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내 심장이 아까워서 잠도 안 온다더니 이제 곧 당신 몸이 그 심장을 완전히 밀어내서 썩게 할 거야. 지옥 가는 길 내 심장도 같이 데려가. 그 순간 상혁이가 서리의 발목을 잡으려다 컥 소리와 함께 시뻘건 피를 대리석 바닥에 확 쏟았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상혁이는 바닥에 나동그라져 피칠갑을 한 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물을 피하듯 상혁이를 비껴갔습니다. 기자들이 그 비참한 꼴을 카메라에 담느라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동시에 입구에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재인아 씨, 추가 횡령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 채워. 구석에서 몰래 숨어 구경하던 제이나가 사색이 되어 끌려나갔습니다. 이거 나 아니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제이나가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온 세상 카메라가 그 추악한 얼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상혁이는 피를 닦으며 휠체어에 실려나갔고 제이나는 쇠고랑을 찬 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옥상에서 상혁이와 맞췄던 결혼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혁 앤드 설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고리가 그렇게 징그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건우 씨, 이거 그냥 녹여버릴까 하다가 더러워서 그냥 버리려고요. 서리가 손을 펴자 반지가 어둠 속으로 쌩하고 떨어졌습니다. 설혜 씨, 이제 좀 속이 시원해? 글쎄요. 시원하다기보다 이제야 내 손이 내 것처럼 가볍네요. 서리는 갤러리 행사 때 상혁이가 피를 토하며 구걸하는 영상을 상혁이네 병실 이메일로 쏴버렸습니다. 병실에 누운 상혁이는 제추한 꼴이 담긴 영상을 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제이나 역시 TV에 나오는 서리의 화려한 모습에 발광하며 슬리퍼를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쇠창살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건우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건우 씨, 우리 바다 보러 가요. 아주 멀리. 건우는 말없이 서리의 차가운 손을 잡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리는 건우의 개인 섬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고 바닷바람에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건우 씨, 신기하죠? 나 이제 그 인간 꿈을 안 꿔요. 어젯밤에는 처음으로 단잠을 잤어요. 그게 정말로 이긴 거야, 서리 씨. 이제 그 인간들은 서리 씨 인생에서 지워진 거니까. 서리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배신과 도끼로 얼룩졌던 얼굴에 비로소 따뜻한 봄볕 같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오후 서리는 재단 행사장에서 나와 건우의 차에 올랐습니다. 건우가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막 도로로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짐승 같은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우가 백미러를 확인하는 찰나 시커먼 승합차가 미친 듯이 달려와 차 뒷문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서리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옥죄었고 유리창엔 거미줄 같은 금이 갔습니다. 차가 도로 위에서 뱅글뱅글 돌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겨우 멈췄습니다. 서리는 이마를 벨트에 부딪힌 채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복면을 쓴 남자 셋이 흉기를 들고 차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서리의 어깨를 꽉 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설혜 씨, 정신 차려. 문 열고 빨리 내려. 어서. 건우가 조수석 문을 발로 차듯 열어 서리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서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고꾸라진 순간 복면 남자 하나가 시퍼런 칼을 들고 서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건우가 망설임 없이 서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칼날이 건우의 왼쪽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건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건우는 칼을 맞은 채로 남자의 팔을 낚아채 몸을 비틀어 던져버렸습니다. 건우의 하얀 셔츠가 순식간에 시뻘건 피로 물들었습니다. 건우 씨, 안 돼. 건우 씨. 서리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건우는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옆구리를 움켜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쉼없이 쿨럭쿨럭 쏟아졌습니다. 복면 남자 둘이 다시 서리에게 달려드는데 도로 건너편에서 검은 차 세 대가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급정거했습니다. 건우가 미리 배치해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저놈들 잡아. 한 놈도 놓치지 마. 경호원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복면 괴한들을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서리는 피투성이가 된 건우에게 기어가
그의 머리를 제 무릎에 뉘었습니다. 서리의 손이 건우의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건우 씨, 눈 좀 떠봐. 나 좀 봐. 제발, 응? 설혜 씨, 괜찮아? 다친대. 없어. 바보같이 왜 그랬어? 말하지 마. 피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 제발. 서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수술실 앞에 선 서리의 손엔 건우의 피가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그 손을 씻지도 못하고 문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경찰이 다가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했습니다. 은설혜 씨, 잡힌 놈들이 불법 장기 적출 조직원들입니다. 도상혁 씨가 거액을 약속하고 서리 씨 신장을 강제로 뽑아오라고 지시했답니다. 서리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짐승도 제 몸 살려준 은희는 안다는데 도상혁은 제 목숨 연장하려고 마누라 배를 다시 가르려 한 겁니다. 서리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 도망친 상혁은 서울 변두리 폐공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녹슨 철근 사이에 수술대 하나 달랑 놓인 그곳에서 상혁은 미친 사람처럼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들아, 왜 빈손으로 와? 은설에 그년 당장 잡아오란 말이야. 내 신장이 썩어가는데 보고만 있어. 옆구리를 움켜쥔 상혁의 얼굴은 개기름과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병동 이송 중에 탈출한 제이나가 공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제이나는 도끼 어린 눈으로 상혁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설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 사건 후 수술 끝날 때까지 거기서 꼼짝도 안 할 거야. 지금 가야 해. 상혁은 눈을 번뜩이며 조직원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밤 9시 서리는 수술실 앞에서 너클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4시간째 이어지는 수술에 서리의 하나 남은 신장도 비명을 지르듯 뻐근해졌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리야, 나야. 내 신장 원래 내 거였잖아. 하나 줬으면 마저 줘야지, 안 그래?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서리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서리는 직감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경호원을 불렀지만 이미 제이나와 복면 남자들이 비상구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몸을 던져 막아섰지만 간호사 복장을 하고 숨어든 제이나가 서리의 팔을 뒤에서 낚아챘습니다. 오랜만이야, 언니. 이 신세 면하려면 곱게 따라와야지. 이거 나, 이 나쁜 년아. 복면 남자가 서리의 목에 마취제를 꽂았습니다. 서리의 시야가 핑그르르 돌며 무너졌습니다. 서리는 정신을 놓기 직전 소매 속 초소형 발신기를 젖먹던 힘까지 짠에 눌렀습니다. 눈을 뜨니 차가운 수술대 위였습니다. 상혁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수술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리야, 미안해. 근데 나 좀 살아야겠다. 내 몸속에 있는 내 신장이 죽겠대서 어쩔 수가 없어. 서리는 묶인 팔다리를 비틀며 상혁을 쏘아봤습니다. 도상혁, 잘 들어. 내 신장은 이미 당신 몸을 쓰레기로 알고 거부하고 있어. 지금 이거 빼서 넣어봤자 당신은 수술대 위에서 죽어. 내 신장이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같이 못 살겠대. 상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폐공장 문이 굉음을 내며 박살났습니다. 경찰들과 함께 수술복 차림으로 배를 움켜쥔 건우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설혜 씨, 거기 있어. 특공대원들이 조직원들을 순식간에 깔아뭉뭉갰습니다. 도망가던 제이나는 건우가 쏜 마취총을 맞고 개구리처럼 바닥에 뻗어버렸습니다. 상혁은 발악하다 수술 부위가 터져
피를 분수처럼 뿜어냈습니다. 아, 내 신장, 내 신장. 상혁은 피 웅덩이 위에서 제 배를 움켜쥐고 뒹굴었습니다. 건우가 수술대 위로 달려와 서리의 끈을 풀었습니다. 건우의 손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끝났어, 설애 씨. 이제 다 끝났어. 건우의 품에 안긴 서리는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상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상혁아, 잘 봐. 당신한테 남은 건 이제 구질구질한 고통뿐이야. 평생 아파하며 죽지도 못하고 살게 될 거야. 서리는 피를 토하는 상혁을 뒤로하고 건우의 어깨에 기대어 빛이 쏟아지는 공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서리는 건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건우 씨, 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미안해서 어떡해. 건우는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서리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니야, 설애 씨. 당신 살릴 수 있다면 난 10번이라도 다시 칼 맞을 수 있어. 이제 정말 우리 행복해지자. 서리는 건우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진 인생 끝에 비로소 진정한 내 사람이 곁에 있음을 느끼며 서리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상혁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폐공장 바닥에서 제피에 젖어 쓰러진 상혁을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어 날랐습니다. 상혁의 얼굴은 갓 쪄낸 백설기처럼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심장 기계가 B- 하며 금방이라도 멈출 듯 위태롭게 울려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상혁은 곧장 수술실로 들어갔고 문 위엔 시뻘건 불이 켜졌습니다. 2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며 주치의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선생님, 환자 상태가 어때요? 살긴 사는 겁니까? 기다리던 경찰관이 묻자 주치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식받았던 심장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방금 다 긁어내고 적출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몸엔 심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만 있지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마비 상태입니다. 평생 기계에 몸을 맡기고 피를 걸러야 살 수 있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주치의는 혀를 찼습니다. 병원 복도 그 어디에도 상혁을 걱정해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건우의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밤새 건우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던 모양입니다. 서리가 부스스 몸을 일으키자 건우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설애 씨, 여기서 밤샌 거야? 아이고, 허리 끊어지겠다. 침대에 좀 눕지 그랬어. 내가 허리가 아픈 게 문제예요? 건우 씨가 눈을 떴으니 이제 살 것 같네. 어디 봐요. 통증은 좀 어때요? 건우가 몸을 움직이려다 소리를 내며 인상을 썼습니다. 서리가 기겁하며 건우의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꼼짝 말고 누워있으랬단 말이에요. 나간 떨어지는 꼴 보고 싶어요? 알았어. 무서워서라도 가만히 있어야겠네. 참, 그 인간. 도상혁이는 어떻게 됐어? 서리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장 다 떼어내고 평생 누워만 있어야 한대요. 사지마비라 손 하나 못 움직인대요. 이제 그 인간 세상은 끝난 거예요. 건우는 천장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이 나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창가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뒤
건우는 기적처럼 기운을 차려 퇴원했습니다. 의사도 칼날이 요리조리 내장을 다 피해갔다며 천운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퇴원하는 날 설이는 건우의 팔짱을 꽉 끼며 말했습니다. 건우 씨, 오늘부터 내가 웰빙 식단으로 딱 짜서 밥 차려줄게요. 보약이 따로 필요 없을걸요? 와, 설혜 씨가 해주는 밥이면 난 매일 칼침을 맞아도 행복하겠는데? 아이고, 이 양반이 입방정을 떨고 그래. 그런 소리 마요, 진짜. 설이가 건우의 팔을 꼬집자 건우가 아이고, 나 환자야.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법정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제인아에게 판사가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 강제인아는 횡령과 납치, 탈주방조까지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제인아가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기징역이라니요. 판사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난 그냥 도상혁이가 시키는 대로 한 불쌍한 여자라고요. 억울해요, 억울해. 교도관들이 제인아의 양팔을 짐짝처럼 잡아 앉혔습니다. 제인아는 이거 나 안 가. 하며 발악을 했지만 판사의 의사봉 소리에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인아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설이는 방청석 맨 뒷줄에서 그 꼴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우와 설이는 상혁이네 집안의 더러운 돈줄을 싹 다 정리했습니다. 환수한 돈만 무려 380억 원. 건우가 설이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설혜 씨, 이 어마어마한 돈 다 어디다 쓸 거야? 설혜 씨 마음대로 해. 설이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이 돈 나처럼 장기 이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돕는 데 쓸게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전문 병원 짓는데 전액 기부할 거예요. 역시 우리 설혜 씨야. 마음씨가 비단결이네. 설이는 기부 서류에 시원하게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도상혁 일가의 추악한 범죄가 보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범죄 가문이라는 자막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이는 갤러리에 출근해 부서진 작품들을 다시 배치했습니다. 부서진 조각들도 다 내 인생의 일부예요. 이것들을 모아서 더 멋진 전시를 열 거예요. 설이는 깨진 유리 파편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설이는 시어머니가 가로챘던 부모님의 연립주택 땅도 되찾았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빈 땅 위에 서서 설이는 건우에게 말했습니다. 건우 씨, 여기에 우리 아버지 이름 딴 예쁜 도서관 지을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마음껏 책 읽을 수 있게. 설이는 흙 한 줌을 꽉 쥐었다가 뿌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나 이 땅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 국회에 증인으로 나선 설이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기 떼어준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수많은 기자 앞에서 설이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여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상혁은 병실 천장만 보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설이가 훌륭한 인권운동가가 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을 감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눈물이 흘러도 닦아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처지. 상혁은 그렇게 산채로 무덤에 갇힌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치매에 걸려 제 아들도 몰라보는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 상혁이 언제 와? 걔가 오늘 맛있는 거 사온댔는데. 복도를 배회하며 허공에 대고 묻는 노파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이나 역시 교도소 독방에서 제 얼굴이 늙어가는 것에 발광하다 결국 정신병동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건우와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건우 씨, 나 이제 정말 발 뻗고 잘 자요. 악몽도 안 꾸고 가슴도 안 답답해. 다행이다, 설애 씨. 이제 정말 고생 끝이야. 앞으로는 웃는 일만 남았어. 두 사람은 야경을 보며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혁의 병실을 찾은 설이는 천장만 보는 상혁의 귓가에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도상혁 잘 봐. 당신은 지옥에 남았고 나는 빛으로 나아가. 우린 이제 영원히 남이야. 설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환한 햇살이 설이를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종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바야흐로 봄이었습니다. 한남동 갤러리 앞길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유리창마다 분홍빛 봄기운이 서렸고 입구엔 새 전시를 알리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설이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침실 커튼 사이로 벚꽃 향기가 밴 바람이 살랑살랑 밀려들었습니다. 설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안개 낀 서울 도심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설이는 양팔을 활짝 벌려 기지개를 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이제야 정말 살 것 같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 1년 전까지 매일 아침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덩어리 같은 무게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설이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퀭하던 눈밑은 환해졌고 창백하던 볼엔 복숭아빛 혈색이 돌았습니다. 설이는 거울 속 저를 향해 예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기검진 날입니다. 건우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설이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건우 씨, 오늘 선생님이 결과 좋다고 하시면 저녁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내가 쏠게요. 건우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애 씨가 쏘는 거면 난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지. 근데 결과 안 좋아도 맛있는 건 먹어야 해. 알았지? 아이고, 이 양반아.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무조건 좋아야지. 설이가 건우의 팔을 장난스럽게 툭 쳤습니다. 병원에서 설이는 신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계 속에서 웅웅 소리를 들으며 설이는 1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병원 복도를 떠올렸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벌벌 떨며 기도하던 그날을요. 하지만 이제 창밖엔 꽃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설애 씨, 대단합니다. 신장 수치가 기증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남은 한쪽 신장이 주인 기특하다고 2배로 열심히 일하고 있나 봅니다. 이제 걱정 푹 놓으셔도 돼요. 설이는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진료실을 나오자 건우가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결과 좋대? 건우 씨, 나 전보다 더 건강하대요. 우리 이제 진짜 만수무강하겠어. 건우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 오늘 저녁은 내가 제일 비싼 걸로 쏜다. 가자, 마누라. 두 사람은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전시장 한복판엔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수평선을 바라보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설이와 건우가 섬에서 나란히 바다를 보던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림 정말 우리 같네. 그날 바다 보면서 마음속 찌꺼기 다 씻어냈었잖아.
건우가 서리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건우는 서리를 갤러리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얀 꽃들이 옥상 난간을 감싸고 있고 테이블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의자를 빼주며 서리를 앉히더니 갑자기 서리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 건우 씨, 왜 이래요? 사람 쑥스럽게. 건우가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설애 씨, 이제는 누구의 도구도 누구의 장기 기증자도 아닌 오직 은설이로 살아줘.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우주가 되어주면 안 될까? 나랑 결혼해줘. 설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건우의 눈시울도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건우 씨 옆에서라면 나 이제 평생 웃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건우가 설이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설이는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뻐서 그래요. 너무 좋아서. 건우는 그런 설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 달 뒤 파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섬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설이는 수술 흉터가 살짝 보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관장님, 흉터 좀 가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내가 나를 지켜낸 훈장인데 왜 가려요? 당당하게 보여줄 거예요. 설이는 한 손엔 꽃다발을, 다른 손엔 부모님 사진을 들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활짝 웃으며 딸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설애 씨,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건우 씨도 오늘 제일 멋져요.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설애 씨, 당신의 상처까지 다 사랑하겠습니다. 건우 씨, 나 이제 기대지 않고 당신이랑 나란히 걸어갈게요. 평생 고마워요. 하객들은 손수건을 적시며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 사진 앞에서 큰 절을 올리며 새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장기 기증사기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설이는 쉼터 사람들에게 제 흉터와 나비 문신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진 게 아니에요. 살아남았으니 이긴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몸은 여러분 거예요.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설이의 진심 어린 위로의 쉼터는 통곡과 희망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요양원의 시어머니는 벚꽃이 지는 줄도 모르고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 와? 상혁이가 나 데리러 온댔는데. 노파의 허망한 물음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상혁은 비좁은 병실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눈만 깜빡였습니다. 은설애 씨의 자서전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상혁은 제 손 하나 닦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을이 지는 옥상, 설이는 건우의 어깨에 기대어 저녁 바람을 맞았습니다. 건우 씨, 나 지금 숨 쉬는 게 참 달콤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쉬는 숨이라 그런가 봐. 그래, 설애 씨. 이제 당신 생명은 온전히 당신 거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한 당신 거. 설이는 건우의 품에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배신과 고통의 세월을 건너와 드디어 맞이한 온전한 나의 살. 설이는 제 가슴의 고동 소리를 느끼며 주황빛으로 물든 세상을 향해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이는 자신의 신장을 내어주고도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의 몸에서 장기를 꺼내놓고 그날로 다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설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졌던 그 여자가 다시 일어서서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서 설이는 증오 대신 자기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흉터를 감추지 않았고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구로 살았던 시간을 끝내고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숨쉬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깊이 추락해도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린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서리가 보여줬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